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객관식 예상 지문을 통해 최신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배임죄에 관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이 2020년 6월 18일 선고한 2019도 14340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부터 볼까요?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 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 실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워낙 유명한 판례여서 구독자 여러분 아마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판례를 통해서 배임죄 중 특히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판례에 나타난 사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사안은 간단합니다. 갑이 A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갑 소유의 아파트에 A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채권 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갑이 이러한 배임 행위를 하여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갑은 유죄일까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너무 기니 앞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약칭인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이 사안에 적용될 조문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355조 제2항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1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355조 횡령배임입니다. 제355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이를 이득액이라고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2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 형법 제355조 중 제2항은 배임죄입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 횡령이죠.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본인은 앞에서 나온 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본인 이꼴 타인입니다. 사안에서 갑은 A에게 18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갑 소유의 아파트에 A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갑은 계약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제3자 앞으로 채권 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검사는 갑이 배임 행위를 하여 A 앞으로 가야 할 채권 최고액이 12억 원인 근저당권을 빼돌려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에게 같은 금액인 12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득액이 12억 원으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만약 갑의 행위가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해당한다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가중처벌이 되게 됩니다. 일단 갑이 계약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A에게는 손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만약 갑이 A의 사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면 갑은 배임죄로, 그것도 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하여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그러나 만약 갑이 A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아니라면 A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수는 있겠지만
형사적으로는 무죄가 됩니다. 과연 어떨까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즉 배임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인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타인인 본인은 사무 처리자에게 사무를 믿고 맡긴 사람입니다. 타인과 사무 처리자의 관계를 신임관계라고 합니다. 신임은 믿을 심과 맡길 임의 합성어이니 신임관계란 믿고 맡기는 관계를 뜻합니다. 그럼 어떤 사무를 믿고 맡겼을까요? 바로 본인의 재산상의 사무입니다. 타인인 본인은 사무 처리자에게 본인의 재산상의 사무를 믿고 맡겼기 때문에 사무 처리자로서는 이렇게 믿고 맡긴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는 신인관계의 기초를 둔 믿고 맡긴 관계라는 거죠. 신인관계의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의무를 본질적인 내용으로 합니다. 이러한 타인의 사무는 판례에 의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관리 대행사무이고 두 번째는 재산보존 협력사무입니다. 첫 번째 종류인 재산관리 대행사무가 타인의 사무의 전형적인 것입니다. 재산관리 대행사무란 위임, 고용 등의 계약상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입니다. 일종의 청직이죠. 청직이란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 회사의 지점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지점장은 그 지점에서 회사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회사를 위하여 대행하면서 회사 명의로 계약도 체결하고 대금도 지급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법인과 그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갑에게 친구인 B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친구인 B가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갑이 B를 위해 A 주식회사 명의로 보증을 서주었다면 어떨까요? 나중에 B는 당연히 돈을 갚지 못할 테니 A 주식회사가 대신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 갑이 B를 위해 A 주식회사 명의로 보증을 서준 것은 B에게는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시에 A 주식회사에게는 돈을 갚아야 하는 손해를 가한 것이 되겠죠. 또 A 주식회사는 갑을 믿고 대표이사로 선임해 A 주식회사를 위해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전적인 권한을 맡겼는데 갑은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B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었으니 배임 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증을 서준 갑에 대해서 배임죄가 당연히 성립하겠죠. 이렇듯 대표이사와 회사의 관계처럼 사무처리자와 본인 사이의 관계가 신인관계의 기초에서 사무처리자에게 본인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의무가 있다는 것이 재산관리 대행사무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재산관리 대행사무는 사무처리자에게 전적으로 타인을 위한 사무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재산관리 대행사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의 전형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인 재산보존협력사무는 재산관리 대행사무와 좀 다릅니다. 재산보존협력사무는 재산관리 대행사무와는 달리 타인의 사무이면서 자기의 사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보존협력사무는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 보존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개주의 사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개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참 개를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개원들 사이에 친목을 도모하는 친목개가 아니라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개입니다. 개는 개원들이 매회 일정한 개불입금을 내고 개주가 이를 모아 그 순번에 개금을 탈 개원에게 이렇게 모여진 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개주도 개원이기 때문에 자신도 개금을 받아가죠. 개주는 옛날에 개원들로부터 개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개원에게 이렇게 모인 개불입금으로 개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습니다. 개주가 개원들로부터 개불입금을 징수하면
이렇게 모인 계불입금은 계금을 받기로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계주에게 맡겨진 돈이라는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즉 계원들은 계주에게 계금을 지급할 사무를 믿고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 계주의 계금 지급 사무는 계주도 계금을 타는 계원이기 때문에 계주 자신의 사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계원들이 계주에게 믿고 맡긴 사무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주의 계금 지급 사무는 계라는 계주의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신의 사무인 동시에 계원들과의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계원들의 계금이라는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내용이므로 타인의 사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주가 계불입금을 징수하고도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곳에 써버렸다면 계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만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금을 받아야 할 계원에게 그만큼 손해를 가한 것이니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제 사안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갑이 A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갑 소유의 아파트에 A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갑이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 사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할까요? 일단 A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사무는 재산관리 대행 사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A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갑이 계약 때문에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산보전협력사무에는 해당할까요? 재산보전협력사무란 앞서 보았듯이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사무를 말합니다. 판례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인의 사무인 재산보전협력사무가 되려면 재산관리 대행사무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보통의 계약 관계에서의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 신인관계, 믿고 맡기는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말이 참 어렵죠. 이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익 대립 관계란 말이 나왔으니까 그걸 먼저 보죠. 우선 보통의 계약 관계에서의 이익 대립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에 있어 매도인은 물건을 주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매매된 물건의 측면에서 보면 매도인은 물건을 상실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고 매수인은 물건을 얻기 때문에 플러스죠. 대금의 측면에서 보면 매도인은 대신 대금을 얻게 되기 때문에 플러스이고 매수인은 대금을 주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이처럼 보통의 계약에서는 당사자들의 이익이 대립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판례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타인의 사무가 되려면 계약이 가지는 이러한 통상의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통상의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서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계약상 의무의 본질적 내용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도록 믿고 맡긴 것일 때 재산보전협력사무로서 타인의 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계를 다시 살펴보죠. 앞서 보았듯이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면 이렇게 징수된 계불입금은 계금을 받기로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도록 계주에게 맡겨진 돈이라는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원은 계주에게 징수된 계불입금을 지급하는 사무를 믿고 맡긴 것이 됩니다. 즉 계금 지급에 대하여 계주와 계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은 믿고 맡기는 관계, 즉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계원의 계금이라는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계불입금을 징수한 계주의 계금 지급 사무는 재산보전 협력 사무로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갑이 자신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A 앞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통상의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갑이 A와의 신인 관계에 기초하여 A의 근저당권 취득이라는 A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채무자 갑이 자신의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것은 채무자 갑에게 그 사물을 믿고 맡긴 것이 아니라 채무자 갑이 돈을 빌리고 담보를 제공해 주는 자신의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안에서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 갑은 A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즉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록 갑이 채권자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줘버리는 바람에 채권자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못하게 되더라도 갑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전원합의체 판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 대립 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 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 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 제일 처음에 본 예상 지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 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 실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판례이기 때문에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따라서 답은 X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오늘 살펴본 사례는 보통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이란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줘버려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못하는 것이 배임죄가 되느냐의 사건인데요. 종전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일관된 대부분의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판례를 다 폐기하고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걸로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는 어떨까요? 즉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하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버려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하게 되어도 아까 본 부동산 이중저당과 마찬가지로 역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